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제대로 하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증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증여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들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쟁점이니까, 그리고 쏠쏠한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뭡니까? 특수관계자가 부모, 자식, 처, 손주, 이렇게 가족들 간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거나 저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뭐냐면 아빠가 땅을 빌려줘요. 자, 여기가 아빠 땅이야. 아빠 땅. 그리고 여기에다 건물을 짓죠. 이거는 뭐죠? 아들 건물이에요. 그럼 아빠가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주는 아빠고 건물의 소유주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건물이 올라와 있으면 뭘 내야 되죠? 땅의 사용료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는 거야. 사용료를 안 받아.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거 무슨 땅을 사용료를 아들한테 공짜로 주고 있네? 공짜로 주고 있네? 이게 증여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상 사용을 하거나 아주 형편없이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그것은 금전적 이득을 그냥 직접 주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무상 사용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을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면 그때 이 세금을 내야 돼, 증여세를 내야 되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토지를 이렇게 무상 사용하게 해줬어요. 아니면 싼 값에 사용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세관청의 기준은 5년간 1억 이상의 사용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게 가치가 1억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땅의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죠. 사용료가 5년에 1억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거를 그럼 이용료를 어느 정도 금액으로 봐요? 라고 하는데 과세관청은 토지 같은 이런 부동산 사용의 이익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지 가격의 2%는 줘야 그 위에 건물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연 2%입니다. 연 2%. 그러다 보니까 연 2%를 가지고 5년에 1억을 끊으면은 땅이 얼마짜리 땅이 나오냐 계산을 해봤더니 13억짜리 땅입니다. 13억짜리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억짜리 땅을 아들에게 5년 동안 무상 사용하게 해주면 아들이 얻어가는 이득이 5년 동안 1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1억이 조금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여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여세가 없다. 그러면 13억짜리 땅에 5년 동안 1억은 무조건 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땅을 무상으로 5년 동안 쓰게 해주는 거. 그 땅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땅이 13억짜리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에 5천만 원 이런 거 갖고 되겠어요? 결혼할 때 딱 한 번 1억? 이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5년에 1억짜리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증여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대신 그게 있습니다. 자, 아들은 이걸 공짜로 받았죠. 증여세도 없죠.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걸 사용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하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소득이 일어났잖아요. 임대 소득이 나죠. 임대잖아요. 이게 임대. 그래서 임대 소득세하고 이 두 개는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가세, 임대소득세는 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13억인데 26억짜리 땅에 5년 동안 아빠가 1억만 받았어. 그러면은 26억이면 5년이면 2억의 수익이 창출되겠죠. 그러니까 1억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가죠. 26억짜리 땅이면 5년 동안 5년에 1억밖에 안 되는데 26억짜리 땅이 되면 5년의 수익이 2억인 거예요. 그래서 초과된 1억만큼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예 아빠가 여기는 증여세 안 내는 거 오케이. 증여세 안 내는 거 오케이. 그러면 아빠도 이런 게 부가세나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얻었다라고 안 보게 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런 거 부가세나 임대소득세 좀 안 내게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한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빌려주고 아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아들 건물의 일부 연 5년에 1억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정도의 일부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가 줘야 될 돈과 아들이 줘야 될 돈을 상계치는 거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안 나갑니다. 이것도 없고요. 그래서 완벽한 건 뭐죠? 아버지 땅 13억 위에 아들이 건물을 올리고 아버지 땅 13억에 5년에 1억 정도가 되는 임대차 이 임료를 받을 수 있는 구액만큼을 아버지한테 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상계 처리를 통해서 다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무상 이제 좋은 증여를 하는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 방식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새로운 또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무상으로 물상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뭐냐? 아버지가 땅이 있어요. 아버지 땅이 또 있겠죠. 아버지의 땅이 또 있어요. 근데 아버지 땅을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가 담보 잡혀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근데 은행이 채권자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데 여기다 담보를 잡아요. 이걸 우리는 땅이니까 이 땅이죠. 땅이니까 이거를 물상 보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고 아들이 돈을 빌려. 아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는 아빠 땅을 잡아가지고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물상 보증인이라 그러고 아들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야, 아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네가 돈을 빌리면서 일반 신용거래, 그러니까 무담보 대출 있잖아요. 담보가 있는 대출과 담보가 없는 대출이 이자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담보가 없으면 원래는 4.6%의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건실하고 좋은 아버지 땅 물상 담보, 이런 땅이 담보로 들어오면서 은행이 여기에서 깎아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아들이 이득으로 증여받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아들이 대출을 받아버리면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그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대출 이자는 이제 아들이 내는 거죠. 이자는 아들이 내는데 싸지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이자만 싸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담보가 없으면요 아들이 대출 못할 게 대출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득 아닌가요? 근데 그걸 계산이 안 되세요. 대출도 못하는, 신용도가 떨어져서 대출도 안 되는 놈이 아빠 땅 때문에 대출이 일어났어. 대출을 해준 것 자체도 만약에 은행권에서 이렇게 이자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은 것 자체로 이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세를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증여이익이 어느 정도냐? 4.6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걸 증여로 보는 거예요. 뭐냐?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땡겨서 이자 차액만큼 이득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걸 증여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단위는 아까는 5년 단위,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이익은 5년에 1억이라는 단위로 봤는데 이건 은행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년 단위로 봅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1년이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돼. 1년 단위로 과세하는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년 단위로 끊고 추가 대출이 또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단위가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자, 증여이익이 1,000만 원을 넘어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너무 좋죠. 이거 1년에 1,000씩 줄 수 있대. 그러면 10년이면은 1억이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지는 금액이 1천이 되도록 맞추면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땡기게 해줘야지 이게 1천이 되느냐 4.6%에서 그걸 계산했더니 원금이 2.17억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2.17억을 땡기도록 해주면 1년에 이자가 1,000이에요. 4.6%로 치면.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너무 좋죠. 아니 맨날 우리가 현금으로 10년에 5천만 원 주는 거 그게 다다? 절대 아닌 거예요. 아버지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아들이 2.17억을 받아가도록 만들어. 그리고 나면 그냥 2.17억만 되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아예 무이자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한데 0원일 때 이야기고요. 0원보단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7억보다는 훨씬 더 높겠죠. 그죠? 왜? 4.6%까지는 안 돼도 예를 들면 2.3%라고 칩시다. 그럼 절반이죠. 그러니까 4.34억 정도는 4.34억을 하면 여기에 아들이 어차피 2.3% 이자는 내니까 이자의 딱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떨어졌잖아요. 그 절반 떨어진 게 1년에 1,000이 되려면 4.34억을 빌려 땡겼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줘요? 아들은 아빠 덕분에 4.34억 땡겨 쓸 수 있죠. 심지어 여기서 아빠가 담보해 주는 바람에 4.34억도 땡기고 플러스 이자를 4.6에서 2.3으로 낮추면서 그게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도 안 내게 해준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2.17억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아빠가 그러면 이제 돈을 땡겨줬을 때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만을 증여세를 낸다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무조건 빌려주고 증여세 안 내면 되겠네. 그게 기준이 2.17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2.17억 빌려줘라라고 했던 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주제. 무상대출, 저가대출, 소위 말하는 아빠와 아들의 금전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는 국세청에서 제일 관심 있는 영역이죠. 제일 때려잡으려고 하는 영역이고 제일 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2.17억을 만약에 그냥 딱 계좌이체를 해줬어요. 그럼 국세청이 묻겠죠. 증여입니까? 대여입니까? 그럼 아빠는 전 대여인데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이 묻겠죠. 대여면 원금, 이자, 변제기, 이자에 따른 이율 이런 거 차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차용증 있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과세관청은 돈이 이렇게 넘어가면 증여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증여세를 때려버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증여 처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증여가 된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소비 대차로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용증 쓰셔야죠. 그 차용증에 뭐 들어가야 되죠? 원금이 들어가고 이자 이율이 들어가고 이자 지급 날짜 매월 며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까지 변제한다. 대략 5년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딱 적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 누가 이거를 소비대차로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말했지만 1년에 1천만 원의 이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대요.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 이자가 4.6%로 계산을 하니 원금이 2.17억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 2.17억을 그냥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무이자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되니까 난 걱정 없어 이렇게 계실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여 전제로 움직이고요. 이것도요. 아니 이자도 없고 변제기도 없는 걸 누가 소비대차로 봅니까? 이렇게 막 나오면 여러분들 불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리면 2.17억이 아니라 조금 더 쓰세요. 한 2.5억 정도로 주세요. 2.5억 주고 그리고 2.5억을 주면 1년에 1,000만 원보다도 이자를 조금 더 줘야 되겠죠. 뭐 한 1,100이라고 칩시다. 한 1,100을 준다 칩시다. 10% 늘어났으니까 2.17억에다 10% 늘어나면 1 해가지고 238억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2억 3,800을 주면은 1,100 정도의 이자가 나오죠. 1년에. 그러면 아들한테 100은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리로 빌려준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원금 있죠. 원금 2.38억 있죠. 그 다음에 이자 연 100만 원 있죠. 월 10만 원씩 내면 100만 뭐 10만 원도 안 되겠죠, 그죠? 연 100만 원 이자 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자 납입 시기 뭐 12월 말에 준다 있죠. 그 다음에 변제기는 언제까지 한다? 5년 정도 쓰세요. 그러면 누가 봐도 소비대차잖아요. 어떤 소비대차? 저리 소비대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저리 소비대차에서 내 아들이 얻어간 이득이 예를 들면은 이자가 내야 될 이자가 1,100이었는데 내가 1,000은 깎아줬어. 난 100만 받았어. 왜? 1,000까지는 증여세를 안 낸다며.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과세관청은 할 말이 없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증여의 논란도 비껴가고 그다음에 대출이라는 확실한 법률 관계를 구성해 놓으니까 나중에 왈가왈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4.6%로 1,0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을 그 증여세를 부과를 안 하는데 4.6%로 계산하니까 2.17억이더라.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계산해서 아빠가 2.17억 빌려주고 아무 돈도 안 받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증여 처리돼 버려요.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냥 2.5, 2.38 주고 1년에 100을 받으세요. 그래서 저리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저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다. 근데 뭐가 있다고요? 5년이라고 걸었잖아요. 5년이라고 우리가 변제기를 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2.38억을 1년에 100만 원씩 내면서 빌려 쓰고 그걸로 뭐 주식 투자 잘하고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에쿼티로 쓰고 하면서 잘 불려서 아버지한테 원금 갚으면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제도죠. 예, 안 그래도 뭐 상속세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지금 5억 공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5억 공제라면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지금은 5억 공제요. 서울에 웬만하면 다 해당돼요. 왜? 아파트 하나가 10억이 다 넘잖아요. 그럼 배우자 공제 5억하고 기본 공제 5억 하면 10억 넘어가는 사람들 그냥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모든 서울 뭐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상속과 증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특정 법인과의 거래했다는 증여.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냐? 자, 지우고. 자, 여러분은 아들이 갖고 있는 법인에다가 뭔가 혜택을 주면 아들한테 혜택이 가잖아요. 그걸 활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아들이 회사를 갖고 있어요. 회사를 아들 회사예요. 아들 회사. 아들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에 아빠가 부라고 해야죠. 아들이. 자, 아빠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빌려준다? 또 무상 저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회사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회사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변호사님, 아들이 직접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지분 좀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에 아빠가 돈 빌려줬다고 해서 아들이 그걸 고스란히 다 이득을 취득했다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봅니다. 되게 형식 논리예요. 전체 여기다가 갖다 준 이득에 아들이 딱 절반 50%의 이득을 취했다라고 보는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활용할 때도 아들이 곧 법인이다. 법인이 얻는 이득이 곧 아들이 얻는 이득이다. 라고 그대로 끌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아들이 50% 지분권자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만약에 1년 무상 대출을 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대출의 한주 이익이 1억을 넘어서는 안 돼요. 1억을 넘어서 안 돼. 그러면 무상 대출을 이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거를 또 역산하면 4.6%로 계산했을 때, 그죠? 자, 40억을 만약에 아버지가 여기서 40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40억을 빌려줬어. 그죠? 40억을 무상 대출을 해주면 무상이니까 4.6%의 이자를 내줘야 되는데 회사가 안 내. 그냥 40억을 땡겨줬어요. 그러면 4.6%의 이자를 안 냈으니까 40억의 4.6%만큼의 이득을 취했죠. 그 이득이 뭐냐. 1년 무상 대출하면 한 1억 8,400 정도 나온답니다. 자, 1억 8,400 정도의 이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익이 연 1억을 넘으면 안 되는데 1억을 넘었네요. 그럼 8,400만큼 과세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들이 2분의 1 지분밖에 안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절반하면 9,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회사가 얻은 이익의 절반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회사가 1억 8,400을 얻었으니 아들은 그의 절반이 9,200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에 1억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아들이 5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무이자로 아버지가 40억을 1년, 그러니까 이 4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그 정도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억을 회사에다가 빌려줄 수가 있다. 1억이니까요. 그래서 요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50%가 아니라 100% 지분권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40억이 아니라 20억을 빌려줘야 되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년에 40억까지는 공짜로 회사에 아들이 50% 지분 갖고 있는 회사에 빌려줘야 된다.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는 아버지가 1년에 20억만큼은 무상 대출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특수관계자 거래를 봤고요. 여기 엄청나게 재밌죠. 그래서 이게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증여자산 이월과세, 이건 양도세에 가까운데 양도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